잠 못 이루는 밤 11시 책 읽어주는 감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네르노이 하우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책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황금수탉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직접 가축을 잡아 식자재를 조달했고 요리도 손수했을 뿐 아니라 사과주도 직접 집에서 담갔다.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아프다는 핑계로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즉,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손님이 발길을 끊었다는 뜻이다. 누가 살인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싶겠는가. 토비아스는 심호흡을 한 뒤 울타리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은 한 짝만 여는데도 꽤 힘이 들었다. 레스토랑 앞마당에 들어선 그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여름이면 탁자와 의자로 가득 차던 곳, 키 큰 마로니의 가지가 휘어질 듯 탁자 위에 들이우고 정자기둥을 타고 올라간 야생 포도줄기가 덩굴 시렁을 이루던 곳, 그 아래로는 여종업원들이 탁자와 탁자 사이를 바쁘게 오가던 그곳에서 이제는 쓸쓸함만이 느껴졌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는 부서진 가구와 잡동사니가 동산을 이루었고 정자는 반쯤 허물어졌으며 포도나무는 시들어 죽어 있었다. 마로니의 낙엽은 치우는 사람이 없어 수북이 쌓여 있고 오랫동안 비우지 않았는지 꽉 찬 쓰레기통 옆 비닐봉지들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토비아스는 부모님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꾸역꾸역 여기까지 오게 해준 용기가 순식간에 달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 현관문 옆 초인종을 눌렀다. 심장이 목구멍에 닿을 듯 거세게 뛰었다. 잠시 후 주저하듯 문이 열렸다. 열린 문틈으로 나타난 아버지를 보자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스스로에 대한 분노였고 그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부모님을 이렇게 내버려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다. 토비아스! 하르트무트 자토리우스의 야윈 얼굴 위로 한 줄기 기쁨의 빛이 스쳤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하고 활기 넘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옛모습의 잔영일 뿐이었다. 한때 풍성했던 잿빛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그나마 숱이 확 줄어 있었다. 구부정해진 어깨는 그가 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짐작게 했다. 집을 좀 치울 생각이었다만 휴가를 못 내는 바람에 하르트무트가 말끝을 흐렸다. 얼굴의 미소도 금방 사라졌다.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한편 토비아스는 자식과 시선조차 맞추지 못하는 아버지를 마주 앉는 일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다. 아들은 가방을 툭 떨어뜨리고는 어색한 몸짓으로 아버지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늙고 보잘것없어진 낯선 남자를 껴안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다.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비닐천으로 된 화려한 무늬의 식탁보 위에는 빵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고 창문은 지저분했으며 창가에 놓인 화분은 말라 죽은 지 오래된 듯 했다. 부엌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거기에다 상한 우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절어 불쾌했다. 부엌은 토비아스가 체포되어 집을 떠난
1997년 9월 16일.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했다. 가구 배치도 벽에 걸린 그림도 모두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때는 환하고 온기 가득한 부엌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깔끔한 성격을 반영하듯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어머니가 이런 꼴을 그냥 보고 있을 리 없었다. 어머니는요? 이윽고 토비아스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버지는 아까보다 더 당황했다. 원래는 너한테도 말하려고 했다만 역시 모르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네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어. 하르트무트는 곧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사 나간 지 한참 됐다. 하지만 네가 오늘 집에 온다는 건 알고 있어. 네가 나온다고 아주 좋아하더라. 토비아스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사를 나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집을 떠난 뒤로 여기서 사는 게 힘들어졌단다. 계속해서 말들이 많았어. 네 엄마도 결국은 못 견디겠나 보더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예전에 그 활기찬 음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비난과 같은 감정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4년 전에 이혼했다. 지금은 바트 조단에 살아. 토비아스는 힘겹게 숨을 삼켰다.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말해봤자 네 속만 상할 텐데 못하러 그러겠니? 그럼 여기서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예요? 하르트무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식탁이 빵부스러기를 손으로 이리저리 밀어서 일렬 종들을 만들기도 하고 일렬 횡들을 만들기도 하다가 손바닥으로 흩어버리기를 반복했다. 그럼 돼지랑 소들은 누가 돌봐요?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지는 못할 텐데. 그것들 넘긴 지 꽤 됐다. 하르트무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밭농사만 조금 남겨놨어. 하지만 애쉬번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했단다. 주방 일인데 아주 괜찮아. 토비아스는 주먹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삶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지난 10년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면회를 왔을 때도 부모님은 마치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그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분노가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리고 멍한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며칠만 부모님 곁에 있다가 알텐하인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던 그의 계획은 소리 없이 무너졌다.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집, 이 레스토랑, 이 마을. 아무 죄도 없는 부모님을 그토록 괴롭힌 이 빌어먹을 마을에 남을 것이다. 흑마는 손님으로 북적거렸다. 나무 판자로 벽을 장식한 홀은 탁자, 바 할 것 없이 사람으로 가득해 매우 소란스러웠다. 목요일에 이른 저녁시간 치고는 손님이 너무 많았다. 아멜리 프렐리히는 감자튀김을 곁들인 예거슈니첼 세 접시를 들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9번 탁자로 가서 음식을 내려놓은 뒤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했다. 지붕수리공 우도피치와 그 패거리는 항상 아멜리의 특이한 차림새를 가지고 농을 걸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홀딱 벗고 서빙을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축구 결승전이 있는 날에나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게르다 피치가 수다를 떨러 옆 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아멜리는 귀를 쫑긋 세웠다. 옆 탁자에는 큰 길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는 리터 가족이 앉아 있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마고트 리히터가 말했다. 세상에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발을 들여놔? 낯짝도 두껍지. 아멜리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로즈비타가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번 탁자에 앉은 프리치운거가 주문한 음식은 양파와 허브버터를 곁들여 미디엄으로 구운 홍두깨살 스테이크였다. 오늘 여기 무슨 일 있어요? 아멜리가 흰색 간호사 신발을 신은 로즈비타에게 물었다. 오른다리로 정맥이 두드러진 왼쪽 종아리를 슬쩍 문지르던 그녀는 슬며시 사장 제니 자길스치의 눈길을 살폈다. 사장은 폭주하는 음료 주문에 정신이 없어 종업원들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다. 자토리우스 아들 레미가 돌아왔잖아. 로즈비타가 낮은 목소리로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기집애를 둘이나 죽이고 감방에서 10년을 살다 나온 놈이야. 세상에. 아멜리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르트무트 자토리우스라면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녀의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망한 농장에 사는데 볼 때마다 넓디 넓은 마당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곤 했다. 그러나 그 집에 아들이 있는 줄은 몰랐다. 못 믿겠어? 로즈비타가 고갯짓으로 바에 앉은 목수 만트레트 바그너를 가리켰다. 그는 10병째인지 11병째인지 모를 맥주를 앞에 놓고 취기에 번들번들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2시간은 마셔야 하는 양이었다. 그때 죽은 애가 바로 저 양반 딸내미 로라야. 그리고 슈네베르거 신의 딸내도 죽었고. 그런데 토비아스 걔가 기집애들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니까. 홍두깨살 스테이크 나왔어요. 주방 보조 쿠르트의 외침과 함께 음식 창고로 접시가 쑥 나왔다. 로즈비타는 신발을 바로 신은 뒤 접시를 들고 거대한 몸을 흔들며 능숙하게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토비아스 자토리우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멜리가 베를린에서 알텐하인으로 이사 온 지는 반년도 채 안 됐다. 여기 온 것도 자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마을이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꽃만치의 관심도 없었다. 만약 아버지 회사의 사장이 이 일자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아는 마을 사람이 아직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바이젠 맥주 셋, 콜라 라이트 소 하나. 사장이 소리쳤다. 아멜리는 쟁반 위에 유리잔을 놓으면서 바그너 쪽을 흘깃했다. 바그너의 딸이 자토리우스의 아들에게 살해당했다니. 와우! 지루하기 짝이 없어 보였던 촌동네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걸까? 아멜리는 사장의 오빠인 웨르크 리히터와 다른 두 남자가 앉아있는 탁주에 맥주를 갖다 주었다. 원래는 여동생 대신 바를 맡아야 하지만 그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큰 사장인 제니의 남편이 없을 때에는 아예 일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 콜라 라이트는 4번 탁자에 앉은 웅고부인 앞에 놓았다. 주문받은 음식이 다 나가자 주방에 잠시 휴식이 찾아왔다. 홀에 나갔던 로즈비타는 발갛게 상기된 뺨을 하고서는 가슴을 출렁거리며 주방으로 돌아와 호기심에 굶주린 청중에게 따끈따끈한 새 소식을 전했다. 아멜리 외에도 주방 보조인 쿠르트와 아힘, 주방장 볼프강이 귀를 쫑긋 세웠다. 마got 리히터의 식료품 가게는 황금수탉과 비스듬히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다. 아멜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항상 리히터네가 아니라 마고트네 가게에 간다고 말했다. 가게 명의자는 마고트의 남편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그 가게가 황금수탉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관계로 마고트와 마고트의 가게에서 오후 내내 수다를 떨던 미용사 임기돔프로프스키가 귀환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 그들은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은색 고급차에서 내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낯짝도 두껍지. 로즈비타는 흥분을 금치 못했다.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여기 다시 나타날 생각을 해? 여기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있겠어? 볼프강이 너그러운 말투로 말하고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지금 제정신이야? 로즈비타가 볼프강을 몰아붙였다.
댁내 딸이 죽었어도 그렇게 말할래? 볼프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아힘이 다음 이야기를 도축했다. 어디로 갔대요? 아, 제 아버지 집으로 갔지. 로즈비타가 말했다. 집안 꼴이 그 지경이 된 거 보고는 꽤나 놀랐을 거다 아마. 그때 제니 자길스키가 주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팔짱 끼고 직원들 앞에 떡 버티고 섰다. 마고트 리히터의 딸답게 그녀 또한 종업원들이란 주인이 등만 돌리면 금고에 든 돈을 훔치거나 주인을 음해하려 드는 존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안 그래도 덩치가 좋았던 그녀는 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고 나자 돌이킬 수 없는 몸매가 되었고 이제는 바닥에 눕혀놓고 불리면은 떼굴떼굴 굴러갈 것 같았다. 로즈비타! 제니가 적어도 30살은 연상인 로즈비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10번 테이블 계산! 로즈비타가 군소리 없이 주방을 나갔다. 아멜리가 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그새 제니에게 붙잡혔다. 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일하러 올 때는 제발 그 반말 없는 피어싱 좀 빼고 머리도 단정히 하라고 했잖아. 그녀의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런 러닝셔츠 쪼가리보다는 블라우스가 낫지 않겠니? 아예 속옷 차림으로 서빙을 하지. 우리 집은 점잖은 손님들이 오는 가게라 베를린의 그런 싸구려 술집이랑은 다르다고 했어 안 했어? 남자들은 좋아하던 걸요? 아멜리가 삐죽거렸다. 그러자 제니의 눈이 가늘어지며 투실투실 살찐 목에 물그락 푸르락 불타는 반점이 나타났다. 조그만 게 밝히기는. 그녀가 무섭게 고함을 질렀다. 남자들하고 노닥거릴 시간 있으면 복장 위생 수칙이나 한 번 더 읽어봐. 아멜리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로 매섭게 받아칠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겨우 참아냈다. 싸구려 파마를 하다 그슬린 머리카락이나 소시지 같은 육중한 장단지가 역겹기 그지없었지만 제니는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흑마의 일자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했다. 거긴 뭐야? 이번에는 요리사들에게로 화살이 돌아갔다. 할 일 없어? 아멜리는 재빨리 주방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홀로 들어서는 순간 우당탕 소리를 내며 바그너가 스톨과 함께 넘어졌다. 이봐 마니. 단골 손님 중 하나가 그에게 누움을 던졌다. 아직 10시 10분밖에 안 됐어. 악이 없는 웃음이 터졌다. 특별히 놀라는 사람은 없었다. 쓰러지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뿐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쓰러지는 시각은 보통 11시경이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의 집에 연락했고 얼마 안 있어 바그너 부인이 나타나 술값을 치른 뒤 남편을 끌고 갔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좀 달랐다. 평소에는 순하기 짝이 없는 이 남자가 웬일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버둥거림이 일어나더니 마시던 맥주잔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홀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바그너가 비틀거리며 단골들이 앉아있는 홀 중앙의 큰 테이블로 걸어갔다. 이 나쁜 놈들아. 그가 술에 취해 꼬인 혀로 중얼거렸다. 너희들이 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멍청한 소리를 짓거려? 자기 일이 아니다 이거지. 바그너는 앞에 놓인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핏발선 눈으로 사람들을 쏘아봤다. 그래도 나는 그놈을 만나야 돼. 기억이 난다고. 기억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웨르크가 일어나 옆으로 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니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안드레아 아줌마한테 전화할게요. 그만하고. 손 치우지 못해. 바그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를 힘껏 밀쳤다. 느닷없는 공격에 메르크는 균형을 잃고 그만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의자를 붙잡는 바람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까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이 나쁜 자식, 죽여버릴 테다. 바그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마구 팔을 휘둘렀다. 맥주가 쏟아져 탁자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의 옷을 적셨다.
잠 못 이루는 밤 11시 책 읽어주는 감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